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라면서 지난 5월 내밀었던 낙관적인 전망을 주워 담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2분기 수출이 생각보다 더 나빴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좋았던 수출이 3분기의 시작인 7월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같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던 6월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수출의 부진은 제조업으로 특히 작은 업체부터 타격을 주면서 결국은 일자리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공급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땜질식 공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출을 자세히 뜯어보고 수출 품목별 이슈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꽤나 좀 충격적인 수치기는 합니다. 이게 7월 10일까지 열흘간 집계했던 수출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였거든요. 그래서 1.7%면 사실상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도 되니까 이거 이러다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희망 섞인 관측까지 나왔는데 열흘 만에 12%대로 감소폭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7월 초까지는 수출이 감소폭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20일까지 집계된 수출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13%나 감소한 전년 대비 감소한 거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요 품목들 수출 품목들 중에서 특히 두 번째랑 세 번째로 큰 자동차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자동차는 무려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고 석유 제품은 42%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중화공업 수출은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야지 이 수출이 살아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수출이 이 부분은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희망적인 모습도 보이는 게 5월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수출이 9% 이상 늘고 있고요. 가장 큰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줄지가 않아서 약 2%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와서 희망적인 모습도 약간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반도체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가 일단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좀 반도체가 괜찮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반도체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불경기를 겪고 있었고요. 그렇죠. 2020년대 들어오면서 반도체 수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이벤트,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반도체 수요가 늘게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동경 올림픽이 취소되면서 다시 반도체 시장이 불경기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게 회복되는 이유가 언택트 사업 맞습니다. 때문이었죠. 온라인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상당히 늘어가면서 이제 노트북도 더 사고 그리고 서버도 확충하면서 상당히 탄탄한 수요를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모두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반도체는 앞으로 조금은 일단은 지금은 감소를 했지만 앞으로 조금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몇 달 전에는 수출 감소폭이 뭐 거의 50% 그래서 뭐 네. 반토막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기는 한 셈인데 뭐 여전히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내수가 그나마 괜찮아서 버틸만했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자동차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오히려 반도체 산업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고용 창출 면에서 거의 190만 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노동 시장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출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의 33% 감소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수는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는 7%나 늘어가지고 해외에서 본 손실을 국내 판매로 메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국내에서 이렇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개별 소비세가 인하되었고 신차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이 자동차 판매가 이렇게 좋았던 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참 큰 의미를 갖는데
지난 5월부터 이런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소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전월 대비 2% 증가했는데 그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판매 증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정부가 그 가게에 지불한 현금도 있지만 네, 자동차 재난지원금이요. 맞습니다. 따라서 그 자동차 판매의 회복과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내수 회복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이 최근 꽤 굵직한 동향이 하나 있었죠. 바로 삼성과 현대의 협력 소식인데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을 찾아서 두 총수가 만났는데 이번이 벌써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면 이번 두 총수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협력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벌써 두 번째 두 총수가 만남을 가졌는데요. 지난 5월은 거의 배터리 부분에서의 두 회사 간의 협력을 논의한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거의 포괄적 협력으로 두 회사 간의 그 비즈니스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와 함께 전장 산업, 전자 장비 산업을 들고 있는데요. 예. 2017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장 산업 회사 중에 하나인 하만을 인수하기도 해갖고 굉장히 그 이 삼성의 그 하만에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계속되는 수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또한 현대자동차도 무인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 삼성전자에 이런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현대차는 사실 수소차와 전기차 양쪽에서 모두 이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세에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미국 모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기존 자동차들입니다. 이게 뭐 자동차 업체들이야 사업 영역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대형 완성차 업체들은 상관없는데 그 밑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전망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 모두 2030년까지 모두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모두 교체를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이미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를 더 구입하고 정부도 그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전기차를 예를 들면 그거의 10%밖에 부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 따라서 기존의 그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에 기반한 전통적인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던 기존의 약 19만 명, 20만 명 가까이 고용하던 그 자동차 부품 산업이 상당히 큰 위기를 얻을 수 있고 이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연관 산업으로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실업 대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고용 문제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분의 1밖에 부품이 없는 전기차에 그러면 뭐 기존에 하던 거에 10분의 1씩만 다 나눠서 공급해서 모두가 배고파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대안이 이제 기존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기술 개발이나 기술 전환을 통해서 전기차 부품 업체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새로운 인력의 공급이 필요한데 예. 기업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한두 개 업체를 빼놓고는 모두 중소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수출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인데 이게 지난달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뭐 기업의 제조 원가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게 원가니까 나중에 시차를 조금씩 두고 소비자 물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산자 물가가 결국 상승으로 돌아섰단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전환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서도 저물가 시대를 좀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계속 0에서 마이너스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예. 아직 우리나라 물가가 오른다 이런 걱정을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두고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모양을 보여주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생산자 물가가 오른 이유가 최근 국제 유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배럴당 10달러 이상 올랐는데요. 미국의 그 원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재고도 떨어지면서 오른 일시적인 현상이라 이런 생산자 물가가 상승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중에 지금 엄청난 돈이 3천조 원 이상의 자금이 풀려 있는 유동성이 초과 공급돼 있는데 이것이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걱정은 별로 들지가 않고 오히려 자산 가격, 부동산이나 네. 뭐 금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을 오르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중에 풀려 있다고 말씀하신 그 3천조 원의 많은 유동성, 뭐 여기에는 뭐 한국은행이 공급한 유동성도 충분히 많겠습니다만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예산도 꽤 많죠. 그래서 맞습니다. 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국가부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강도 높게 뭐 미래 세대를 저당 잡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교수님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 나랏빚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의 약 40% 초반 정도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예. 따라서 정부의 부채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부채가 빨리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1년에 10%, 15% 증가하면은 금방 정부의 부채가 50%, GDP의 50% 이상을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정부 부채가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입니다. 예. 정부, 가계, 기업의 이 모든 부채를 합치면은 GDP의 약 340% 정도 되는 네, 그게 이제 총부채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난 수준인데 이 정부와 가계와 그 기업의 부채를 다 합친 이 340%의 GDP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정도입니다. 네, 아까 세계 평균보다 높다고 표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언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정부의 부채를 막겠다라는 사전적인 숫자로 예를 들어서 45%에서 막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였으면 가장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코로나19 확산세가 국내에서도 사실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글로벌 확산세도 계속 심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감염병 문제가 전 국내외에서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뭐 사실 저희가 연초에만 해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괜찮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뉴노멀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황의 경제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가 지금 단기적인 처방으로 확장적인 재정과 금융 정책, 이자율을 내리고 돈을 더 공급하고 그리고 각종 정부의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기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네. 이런 확장적인 정책은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고요. 이 기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구조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자동차 부품사 같은 데들이 맞습니다. 인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산업을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한국판 뉴딜에서는 사실 어떤 걸 육성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만 많았지 기존에 어떤 거를 어떻게 정리하겠다 이런 식의 대책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그 청사진이 상당히 느슨한 형태입니다. 구체성이 결여가 돼 있고 어떻게 160조를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그 문을 닫는 회사가 있으면 그 유휴 인력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상시라면 이런 산업 구조 조정을 그 이익 집단의 충돌로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런 이익 집단의 충돌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지금이 산업 구조 개편을 하기 위한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